자, 우리 42쪽입니다. 3회고요. 오늘 뭐 3회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회 초까지. 자, 과제 돼 있는 부분까지 봅시다. 문제는 계속 반복돼요. 뭐 물어보고 있어요?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은 뭐 먼저 본다? 그냥 지문에서 결론 끌어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내용 보면서 봤더니 교환 가치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이며 사용 가치는 어떤 상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다른 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식화하면서 읽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래, 교환 가치는 거래, 그 다음에 사용 가치는 사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 교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서 객관적, 그 다음에 후자, 사용 가치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당연히 뭡니까? 주관적이라는 거고요. 상품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교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구매와 관련되는 건 사용 가치예요, 교환 가치예요? 이 글에 따르면 천천히. 사용 가치가 없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구매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 사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라는 행위 자체는 뭐와 관련되는 겁니까? 사용 가치와 직결되는 겁니다. 이 글에 따르면. 그죠? 그다음에 이 문단 보면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례가 있대.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공연 티켓 얘기를 하면서 샀는데 뭡니까?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용 가치를 잘못 판단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서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 가치를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 사용 가치가 결정될 때 나에게 쓸모없는 그때는 남들의 말에 휩쓸리면 쓸모없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뭘 잘 고려해야 한다? 사용 가치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헤매지 말고. 그러면 사용 가치 중심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뭡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죠? 상품 구매할 때 사용 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1번은요. 보세요. 구매하고 관련되는 건 뭐예요? 사용 가치인데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를 구매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반대되는 거 연결됐고요. 그죠? 그다음에 구매할 때는 오직 뭐만 여기에서는 사용 가치 생각하라고 했는데 교환 가치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반대 범주가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3번에 상품에 대한 평가를 했더니 어때요? 사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도 이 글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그죠?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계속 보죠. 그 뭐라고 하지? 요즘 말로 사용 가치 좋은 거 구매하는 거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가성비인가 그게? 가성비인가? 사용 가치가 만족스러운 거 구매하는 거? 가심비. 가심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주관적인 만족감 얘기하는 거, 가심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원피스 굿즈 살 때 가심비를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원피스 담요라든가 이런 거 살 때, 그죠? 한번 원피스 담요 걸치고 오고 싶은데 손가락질 할까봐 그 해적이 그려진 거, 정말 좋거든요. 그 후드티처럼 모자도 달려. 그래서 모자 쓰고 단추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돼 있는데 모자 쓰고 단추 태우고 뒤를 돌면 고잉 메리오 해적기 등에, 예, 장난 아니죠? 그죠? 한번 마음이 동하면 한번 입고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워지면, 그죠? 그래서 후드티 그리고 흰색하고 검은색 두 가지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입고 그다음에 단추는 없는데 무릎 담요로 쓰는 거, 초파하고 루피 현상수배 포스터 그려진 앞뒷면으로 되어 있는 거, 되게 보들보들해요. 그죠? 그래서 일제여서 좀 걸리적거리기는 하는데 국어 선생님이 그런 거 쓴다고 뭐라 할까봐. 근데 만화 굿즈니까. 그리고 원피스 작가는 일본 내 친한파입니다. 용서할 수 있죠. 그죠? 일본 내 흔치 않은 친한파 작가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감독도 대표적인 친한파죠. 그죠? 이 두 사람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괜찮죠.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선택지 볼게요. 일단 1번에서 정기수,
역할, 그죠? 누구한테 구현했는가? 그 다음에 2번은 차람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문헌에 의한 유통과 구현에 의한 유통의 특징,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조선 후기의 뭐에 대해서 세책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수, 차람, 그 다음에 세책가와 유통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네요. 일단 유통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체크하면서 가볼게요. 원체 많은 내용들이 답의 근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답과 직접 관련되는 것만 노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지금 보니까 고소설의 유통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구현에 의한 유통과 문헌에 의한 유통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현에 의한 유통은 구현자가 읽어주는 방식이고 이건 글 모르는 사람, 글 읽을 줄 알지만 남이 읽어주는 걸 선호하는 사람으로 대상이 이루어졌고요. 구현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정기수라고 했고요. 얘는 돈을 벌던 직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문헌에 의한 유통, 그죠?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 그러면 시공간의 제약과 한계가 있었던 것은 뭐에 의한 유통이에요? 구현에 의한 유통이 되는 거고요. 그죠? 쉽게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차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매하는 방식이 나와 있고 상업적인 대여가 바로 세책가의 돈을 지불하고 빌리는 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책 사는 건 비쌌기 때문에 이런 거 했고 이런 세책가 그래서 언제 조선 후기 사회에 성행하게 됐다는 정보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되게 쉽네요. 1번에 정기수는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현했다. 뭡니까?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구현했으니까. 그죠? 잘 보세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기수가 구현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진술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차람이라는 거. 답은 너무 편하잖아요. 차람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거고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하는 건 뭐예요? 세책가.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문헌에 의한 유통은 구현에 의한 유통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었다라는 거. 지금 보세요. 한계와 제약이 컸던 건 구현에 의한 유통이니까 반대로 그러면 문헌에 의한 유통은 한계와 제약이 어땠다? 적었다라고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어떤 정도나 크기를 비교할 때 주어를 살짝 바꿔서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트릭이고요. 네, 4번에 세책가가 성행한 원인은 소설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빌리는 비용이 쌌기 때문에 상업적 대여 세책가 얘기하면서 훨씬 적은 비용이라는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서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3번. 얘는 정답률 자체가 굉장히 낮지는 않고요. 70% 위아래 정도 되는데 68에서 72 정도로 움직이는데 살짝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는 정도의 문제기는 합니다. 그죠? 오랜만에 이런 문제 보죠. 앞에 거는 다 쉬웠고요. 자, 일단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핵심 소재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 아니면 주제 파악하면 되겠네요. 1문단에 보면 삼국사기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봉기 28권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전이 5분의 1이고 수록된 인물, 신라인, 백제인, 그 다음에 인물 배치할 때 앞부분에 배치한 거, 그리고 관직이 있지는 않지만 기릴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삼국사기의 기본적인 구성과 열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신의 경우 열전의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들을 수록한 까닭은 왕을 죽인 부정적 행적을 드러내서 반명규사로 삼는 데 있었으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즉 반명규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가령이라고 예를 들면서 영계소문 같은 경우에 반신이지만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어서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서 신라 정통론의 기반이 있으며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대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평가한다. 근데 핵심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뒤에 나오겠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 뭡니까? 영계소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와 달리, 기존 평가 뭐예요? 그죠? 신라 정통론, 그 다음에 유교적 사관에 따른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는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
여러 측면을 갖고 있고 중층적인 여러 가지 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역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반신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담고 있는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반신의 사례를 보면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기존 평가와 달리 여러 면에 여러 내용이 겹쳐 있는 역사 텍스트라는 거, 요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나머지는 괜찮은데 아마 상대적으로 헷갈리는 선택지가 1번이었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끊어볼게요. 고구려인, 백제인 수록된 거 맞아요? 열전에 백제인. 그 다음에 영계소문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 고구려의 영계소문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백제인, 고구려인 실려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 근데 잘 보세요. 하지만이라고 역접으로 들어가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 신라 정통론에 기반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중충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정통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라 정통론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측면도 거기에 덧붙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하기보다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이라는 것은 여러 면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한 신라 정통론이나 아니면은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측면에다가 이런 측면들, 영계수문 사례 같은 측면도 우리가 덧붙여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뭐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계승하지 않았다, 부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다면적이고 중층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신다면 1번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1번 택하신 분들 일부 계실 것 같고요. 어떤 차이 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얘는 뭐 쉽죠? 열전에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수록되지 않았다. 오답을 택해도 3, 4번은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기를 만한 사람을 실었다. 그 다음에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했다. 정말 짜치죠? 열전 몇 권? 10권. 봉기가 몇 권? 28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3번, 4번 택하면 정말 줄이를 틀 겁니다. 그죠? 너무 심해요, 이건. 그죠? 너무 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자, 한번 보시면 얘도 그죠? 문제의 지문 길이는 굉장히 짧은데 살짝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2번하고 3번 좀 헷갈리지 않았어요? 네?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은 잡았을 거고. 일단 볼게요.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객관적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 모든 다른 견해를 하나로 귀결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보세요. 민족이 하나로 된다면 민족의 역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세요.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로 통합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번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러나라고 역적으로 뒤집어 주면서 그럼 하나가 아니라는 거네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사학을 포함한 학문의 세계에서 통합이란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통합이란 말이 성립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견해가 하나로 귀결되는 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니은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볼게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진실에 이르기 위한 수많은 대안이 제기되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얘를요, 여기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죠? 해보죠. 학문의 세계에서는 진실에 이르기 위한 수많은 대안이 제기되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로 귀결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경쟁하면서 발전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아니, 이거 자체는 말이 되지. 왜 안 돼? 하나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경쟁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디귿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그런 게 깔리면 뒤를 보라고요, 뒤를. 그죠? 뒤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따라서, 그렇지. 다양한 대안. 근데 여기는 대안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대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 따라서 이후에서 그 대안이라고 앞에 가리키기 때문에 따라서 이후의 문장, 이 앞에는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대안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보기 1의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 디귿에 들어가는 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죠? 내용상으로 니은에 들어가야 되고 내용만 봤을 때는 디귿에 들어가도 앞문장과 크게 무리 없이 연결은 되지만
따라서 이후의 문장에 이 지시표현과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확실히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리얼이 아니라는 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어디에서 포인트가 있는지 보셨죠? 그 다음에 5번도요. 서울시 기술수익 문제 중에 간혹 좋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간혹 좋은 문제에 속하는 거기는 합니다. 이것도 말이 휘둘리면 은근히 헷갈리죠. 얘도 은근히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 잘 보세요. 명확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옳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택지 보죠. 자,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문자. 세종대왕이 만든 건 말이 아니라 글. 그죠? 어차피 세종대왕이 만든 게 뭐예요? 본문 보면 우리 글, 한글이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한글이 언어가 아니라 문자다. 맞는 건 말이 아니라 글이다라는 거. 1번, 2번은 사실은 비슷한 내용을 살짝 바꾼 거고요. 물론 상식이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한국어는 한글로만 표기. 그죠? 그다음에 한글이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 그래서 한글과 한국어 혼동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요거 일단 아마 1번, 2번은 이런 부분들 보면 될 거예요. 이를테면은 중략 이육 부분에서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세종대왕께서 우리 말이 아닌 우리 글이 아닌 우리말을 만드신 것으로 뭐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오해니까 그러면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사실 이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걸 오해라고 했으니까 글이 아니라 말을 만든 것으로 오해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말이 아니라 뭘 만든 것이다? 글을 만든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1, 2번은 되죠. 그 다음에 왜 그럼 이렇게 생각하느냐? 말과 글자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흔한 일인데 유독 우리가 심하다. 왜? 한글은 오로지 뭐 우리말이 지금 뭡니까? 한국어겠죠. 한국어를 적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뭡니까? 말과 글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이때 우리말은 뭐하고 대응되는 거예요? 한국어와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혼동한다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맞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3번인데 보세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요. 사실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구려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보면 뭡니까? 한자로 뭘 적을 수 있다? 우리말을 적을 수 있다. 즉 한글로도 적지만 정리해보면 한자로도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 보고 다시 3번 한번 보시면 한국어는 오로지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말은 뭐로도 표기할 수 있었어요? 한자로도 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번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살짝 혼동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요거 한글은 오로지 우리말을 적는 데만 쓰인다. 그죠? 그러면 요거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 요거 문장 바꿔볼게요. 이렇게 요거 한글은 우리말을 바꾸면 뭐가 되죠? 한국어. 그죠? 한국어를 적는 데만 쓰인다. 그럼 보세요. 지금 선택지 3번은 한국어는 오로지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한글로만이라니까 뭐가 제한되는 거예요? 수단이죠. 한글만 가지고 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건 한글은 한국어를 적는 데에만 쓰인다. 이것을 적을 때만 얘는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선택지 3번에서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그래서 뭘 제한하고 있어요? 수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범주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 보고 한자로도 적을 수 있으니까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다는 건 틀린 정보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그죠? 요거 한글은 우리말을 적는 데만 쓰인다와 한국어는 오로지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다가 비스무리하게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한국어를 적는 데에만 쓰인다라는 대상의 한정. 3번에서는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다는 뭐의 한정? 수단의 한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답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혼동할 수 있는 문장의 의미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죠?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6번. 원체 나오는 지문들이 원체 범주가 다양해가지고요. 그죠? 이런 지문들만 모아서 외워두면 거의 상식의 제왕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읽는 재미죠. 요즘 독서도 못하는데 뭐 이런 거라도 읽으면서 우리의 어떤 지적 갈망을 채워야죠. 그죠? 딴 거 읽고 싶습니까? 그죠? 네. 그래도 얼마 전에 여기 주말에 수업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꼬맹인데 얘가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는 아니죠. 올해 3월에 처음 시험 봤을 때 국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건데 가장 최근에 시험 본 거. 쾅쾅 울었잖아요. 쾅쾅. 근데 얘가 그 사이에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항상 주말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씩 빌려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틈틈이 읽는데 책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책,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죠? 마이클 셀든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차곡차곡 읽는데 그렇게 붙잡고서는 막 100페이지 읽는 것도 아니고 매일 두세 장씩 오랜 시간에 글써 읽는데 독해력이 그죠?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와 정말 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좀 급하게 읽지 말고 좀 읽을 만한 책을 차분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봐 라고 권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런 독서 지문 해석하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하마터면 업고서는 정성군 뛰어다닐 뻔했습니다. 와 딸님이 이러면서 여자라고 얘기했네. 그죠? 그래서 업고서는 막 뛰어다닐 뻔했습니다. 뭐 여학생이 한두 명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나 감동받았었어요. 그죠? 뭐 내년 내후년 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꼬맹이는 제가 최소 2대 이상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내후년까지 있으면 제가 밀착 마크 해가지고 그죠? 최소 2대 이상 보내는 게 목표기는 합니다. 뭐 본인이 굳이 뭐 서울대 가겠다면 가는 거고 그죠? 근데 어쨌든 못 가도 2대 이상은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되게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야 그런 책을 우리 왜 소위 그런 책들 벽돌책이라고 하잖아요.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잘 안 읽죠, 그죠? 그러니까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주로 집에다 놔두고 그죠? 예, 그죠? 호신무기나 그죠? 머리맡에 두고 있다가 누가 나타났을 때 그죠? 들어서 찍거나 아니면 그 라면 먹고 나서 받칠 때 뜨거운 거 받칠 때 그럴 때 쓰게 되죠. 제가 올해 이걸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도 시간 진짜 오래 책장이 안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전체적인 내용은 진짜 안 넘어가죠. 그죠? 총균세 번역본 진짜 이만합니다. 총균세 이것도 누가 또 인터넷에 이 책 제목 물어보는데 그 책 있잖아요. 이런 느낌의 책인데 누가 질문을 그 책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책이고 두꺼운데 책 제목의 느낌이 새, 균, 맨 이런 느낌의 책인데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난 댓글 다는 사람이 정말 대단해. 혹시 총균세 아닌가요? 했더니 맞아요.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총균세를 세균맨으로 읽습니까? 그죠? 세균맨은 어디 나오는 애예요? 호빵맨에 나오는 그 친구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전개 순서고요. 자, 보세요. 일단 선택지 보니까 뭐나 뭐가 먼저예요? 가나 다가 먼저고요. 바로 비교해 보죠. 자,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시의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다음에 다 볼게요.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담아둘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탄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시를 감상하는 것은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라는. 그럼 보세요. 일단은 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시를 감상하는 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라 해서 다는 시의 탄생과 마음이 담겨 있다. 가에는 뭐가 담겨 있다? 마음이 담겨 있다. 잘 보세요. 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가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소재를 언급하는 애들은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에서 탄생 마음. 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이죠. 만약에 가가 앞에 나와버리면 마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예요? 시의 탄생 얘기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마음 얘기하다 보니까 동일한 소재의 연결이라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면 다가 맨 앞에 나오는 게 적절하고요. 물론 그렇게 잡지 못해도요. 나머지 가지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하고 다는 봤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나에서 그러나라고 뒤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기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도 있다. 그럼 뭡니까? 나 앞에는 뭐 있어야 돼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자주 등장하지 않는, 즉 뭡니까? 똑같지 않은 다양한 게 있다. 뭐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요? 가 다음에 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디 갔어?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리움이고 라 봤더니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가 많은 것은 이라고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 다음에 바로 그리움이다.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 가지고요. 가, 나, 라 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 나, 라 순으로 이어지고요. 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한다면 역시 어디로 나와야 돼요? 맨 앞으로 나오는 게 적절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죠? 바로 가하고 다 비교하는 순간 다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쉽죠? 정말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휙 넘어가고 싶은데 좀 그래도 뭐 행여나 조심하는 마음에서 그죠? 조금 쉬운 것들 빠르게 가면서 한번 볼게요. 7번은요. 지문은 짧은데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지문이기는 합니다. 그죠? 꼼꼼하게 봐야 되는 지문이고요. 조금 더 힘내봅시다. 자, 적절한 거니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요. 서적 손실이 많아서 대량으로 찍어냈어야 됐고 그 결과 자연스레 금속 활자가 등장했다. 그러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금속 활자죠. 그리고 이미 청동을 녹여서 불상이나 범종 등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금속 활자 제조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금속 활자 만드는 재료와 제조 과정이 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제시문 자체에서요. 어떤 순서나 단계가 나와 있을 때 특히 사실일치 문제에서는요. 그 순서와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순서나 단계가 나와 있을 때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제시문에서는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인데 갑자기 선택지에서 A가 1번, C가 2번, B가 3번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나 단계 나오면 무조건 1번, 2번으로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좀 가보겠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모자를 일단 고운 모래를 사용했는데 그죠? 모래를 일단 뭐 했어요? 상자 속에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뭘 찍어서 목활자를 찍어 눌러서 틀을 완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황동 액체를 부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고운 모래라는 것은 거품 생기는 것을 막는 애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금속 활자 사용해서 뭐 할 때 인쇄할 때는 뭡니까? 목활자와 달리 뭐가 필요했다? 유성먹이 필요했다는 정보까지 해가지고요. 그죠? 금속 활자가 핵심이 되는 거. 그러면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재료와 일치하는 내용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너무 쉬운 게 범종 만들 때 황동 A 왜 그래요? 범종 만들 때 뭐 사용했다고요? 청동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금속 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를 사용한 거 맞습니다. 그죠? 금속 활자 만들 때 목활자를 찍어서 뭘 만들었어? 틀을 완성했으니까 2번은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고려인은 금속 활자를 만들 때 황동틀이 아니라 뭡니까? 고운 모래에 목활자를 찍어서 틀을 완성했으니까 이 틀은 뭐로 된 틀이에요? 고운 모래로 된 틀이겠죠. 그래서 황동틀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죠? 황동 액체를 부어서 그죠? 금속 활자 자체를 만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금속 활자를 만들 때 4번에서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조심해야 되죠. 유성먹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 할 때 쓴 거예요? 유성먹은 인쇄할 때 금속 활자를 다 만든 다음에
만들 때가 아니라 인쇄할 때 유성목을 쓴 거죠. 이런 것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따가 정보 잘못 휘둘리면요. 이거 2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한참 그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몇 번 찍어요? 4번 찍고 기태형이 해제할 때 인쇄할 때 지금 막 이러면서 그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유성목은 나와 있으니까 그 외의 정보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유성목을 썼는데 뭐 할 때 썼대요? 인쇄할 때. 왜 있는 정보를 안 봅니까?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쭉 가겠습니다. 10번까지 볼 거예요. 여러분 10번까지. 자, 역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을 잡아야겠죠? 자, 조선시대 무속의 탄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조선시대 무속을 탄압했는데 그래서 탄압하면서 거주와 무업행위를 금하고 세금도 부과했고 의료기관에서 봉사하게 했다. 어차피 무당 못하게 했으니까 그거 대신 의료기관에 봉사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당에게 또 뭐예요? 무세라는 걸 부과를 했는데 화기는 고려 후기부터 되는 거고 제도화한 거는 언제부터였다? 조선시대였는데 이 무당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가 컸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유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세금했지만 오히려 무당을 직업으로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 다만 세금 때문에 위세와 역할은 축소됐고요. 그죠? 그래서 국거래를 주관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성황제 같은 그죠? 고을국 같은 것도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자, 조선시대 무속을 탄압하면서 무세 징수를 제도화했는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유발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세금을 부과한 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1번이죠. 무당은 관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도 얻었다. 그죠? 자, 2번은요, 바로 걸러보면 의료기관에서 일한 건 맞는데 치유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 없고요. 3번 같은 거 조심해야 되죠. 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한 건 딱 언제였어요? 제도한 건 언제?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 때는 그냥 확인만 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무당은 국가리에서 배제됐고 고을 의례를 주관하면서 고을국 같은 게 고을 의례가 되는 건데 그것도 뭐였다? 중단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죠. 우리 여기 뭐 별건 아닌데요. 그 음사라고 나와 있는 건 얘는요. 단어 뜻인데 한번 공부하면서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정한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음사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어휘는 아닌데 답 찾을 때 중요한 어휘는 아닌데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정한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 이런 것들 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무당 찾아가서 점 봅니다. 해 바뀔 때. 저 크리스찬인 거 알죠? 크리스찬이지만 그냥 한국인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가서 봅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보는데 그냥 뭐 한국인이니까 보는데 매번 갈 때마다 그 모든 전부는 그 무당들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돈 좀 만지겠는데? 근데 돈을 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 가는 거지 믿을 만한 건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려고. 모두 그래요. 모두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면 돈 만지는 운세인데? 근데 아니 저 힘든데요? 그죠? 이거 뭐 구태해야 된다 그러고 그럼 나오고 이제 1년에 한 번 바뀌어서 딴 데 가보면 돈 좀 만지겠는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말하면서. 그렇죠? 재미삼아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9번 한번 가보면 역시 적절한 거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이 뭔지 보자고요. 자, 문제 2개 더 볼 거예요. 우리 옛문헌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지금과 같은 뭐 가로쓰기가 아닌 세로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뭡니까? 문헌의 쓰기 방식. 가로쓰기냐 세로쓰기냐. 다만 옛 문헌은 무슨 쓰기? 세로쓰기라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를테면은 외국인이 펴낸 대역사전 한국어 문법은 알파벳 때문에 가로쓰기를 택했고 한글 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영 자정도 역시 무슨 책 가로쓰기고 이거 다만이라고 했는데 부칠로가 편찬한 노조 사전 같은 경우는 그죠? 러시아는 가로 대응되는 우리말 단어는 뭐 세로 해가지고 얘는 세로 쓰기가 섞여 있는 애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 문단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
1895년 국한회어고, 그죠? 그 다음에 국문으로 된 표제를 한문으로 풀이한 것은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서문의 글자, 행의 기술 방식, 표제어, 배열 방식들을 설명하고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서적을 본떠서 무슨 쓰기를 했다? 가로쓰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시경의 가로쓰기 주장은 1897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97년에 독립신문은 뭘 했어요? 세로 쓰기를 했고요. 1909년에 언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모이, 영화도 있죠. 말모이 정도는 무슨 쓰기를 했다? 가로쓰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문헌의 쓰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로쓰기. 그래서 가로쓰기를 채택하고 있는 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서구에 그죠? 알파벳을 쓰기 위한 그런 용도에서 가로쓰기가 나왔다. 그죠? 요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1번에 가로쓰기 책 뭐예요? 한글자전, 언문, 말모이는 괜찮은데 로조사전은 우리말을 세로 쓰기 했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1895년경에 국한회어 나왔을 때인데 가로쓰기 사용이 늘어나는 분위기, 이 시기에 가로쓰기를 한 게 1897년에 가로쓰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95년에 한 것을 획기적이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늘어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로쓰기가 시행되면서 국한문 혼용과 띄어쓰기가 활성화되었다. 지금 국한문 혼용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시대적 분위기이기만 하고 있고 가로쓰기와의 연결고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는 독립신문 나와 있는데 독립신문은 띄어쓰기 했지만 무슨 쓰기 했어요? 세로 쓰기 했기 때문에 가로쓰기와 이 두 가지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죠. 일단 국한회어 가로쓰기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서양 책의 영향이라는 거죠.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서적을 본뜬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보죠. 10번. 요것도 내용을 꼼꼼하게 뒤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선택지 체크 바로 합니다. 선택지 점검 먼저 할게요. 자, 선택지 보니까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그죠? 그 다음에 아동 권리 헌장과 아동 권리 협약,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네요. 제네바 선언까지. 그래서 제네바 선언, 헌장과 협약 이런 것들이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제네바 선언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1문단 보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언제 이후에? 근대 이후에 형성된 게 맞습니다. 전근대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 세 개의 문헌을 봐야 되는데 이 문단 보니까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다?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그러면 일단 선택지 3번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에 발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두 개가 확인은 안 됐어요.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다음 문단 여기가 뭡니까? 제네바 선언에서 아동은 보호의 뭐로만? 객체로만 인식이 됐다. 근데 4번에서 제네바 선언은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 그랬으니까 일단 4번이 확 걸러지기는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2번하고 3번, 특히 3번에서 이거 두 가지에도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은 물론 문제 풀 때 확실하게 보이는 포인트를 체크하고 더 이상 점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용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볼게요. 계속 가보죠. 최근에 와서야 국제사회 노력에 힘입어서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 협약이 그것이고 우리는 이를 토대로 아동권리 헌장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아동권리 헌장은 뭘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아동권리 협약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 맞고요. 아직까지 3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생존과 뭐 발달의 권리라는 거. 그리고 이 얘기가 유엔의 어디에 아동 권리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 그러면 아동 권리 협약이란 발달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뭘 만들었기 때문에 아동 권리 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쪽의 내용은요, 마지막 4문단의 내용까지 쭉 확인해야만, 그죠? 4문단의 내용까지 쭉 확인해야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겠죠. 괜찮으시겠어요? 예, 답도 보이고요. 자, 조금 쉬다 가죠. 예, 정신 좀 차리고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잠깐 쐬고 오십시오. 마지막 1시간 집중해서 살 수 있게.